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되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첩보계 전반의 큰 흐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정보체계 구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핵심 부품인 반도체에 대한 확보 및 기술 경쟁이 전쟁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 주요 국가들이 소위 반도체 스파이에 대한 경고령을 발동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AI 분야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을 향해 서로 산업 스파이 혐의를 제기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기술 탈취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기존 경제법 위반을 넘어 간첩죄 수준의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단순 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핵심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밀을 반출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이직 전후의 보안 서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디지털 포렌식 검사도 일상화하는 등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AI에는 필수 부품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세계 최강자인 우리나라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79건의 기술 유출 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2024년에 비해 무려 45.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경찰청은 기술 유출의 통로가 되는 공항 등에 대한 물리적 차단망을 촘촘히 하고 적용 법률도 다양화해 검거 및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는 단순한 기업 비밀 보호를 넘어 이제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의 수호라는 새로운 인식체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 단속 작전에 무단으로 개입했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멕시코가 공개적 반발을 드러내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멕시코 치와와주에서는 CIA 요원으로 전해진 미국인 2명과 멕시코 수사관 2명이 마약 카르텔 단속을 벌이고 돌아오던 도중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바 있는데요. 멕시코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 제조시설 급습 작전에 참여했으며, 사망한 미국인 1명은 관광객 신분으로, 또 다른 1명은 근로가 불가능한 방문자로 위장해 입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조사 결과 CIA 요원들이 합동작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임을 공언해왔는데요. 실제 현지 28일 쉐인바움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며 멕시코 헌법과 국가안보법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멕시코 국가안보법은 외국 요원이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협력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위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그간에도 안보와 관련한 정보 공유는 환영하지만 외국 요원이나 군대가 멕시코 영토 내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질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소식 하나 더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내국인 사찰에 대한 위험성을 가져 시한폭탄 법안으로 불리죠. 해외정보감시법, 이른바 피사 702조에 대해 미국 의회가 45일을 연장하는 단기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현지 4월 30일 미 상원과 하원은 법안의 효력이 만료되는 이날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는데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운영하던 비밀도청 프로그램을 모체로 2008년 부시 행정부 때 제정된 이 법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이메일, 통화 내역 등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국인, 즉 미국인에 대한 이메일 등의 통신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폐지 내지는 개정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개정 없이 6년이 연장됐고 2024년에 2년이 더 연장됐다가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순 서둘러 열흘이라는 초단기 연장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 다시 45일이라는 단기 처방을 한 것입니다. 미 의회는 휴회에서 복귀하는 대로 법안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원의 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을지, 아니면 종전처럼 제정한 그대로 기간만 장기 연장할지를 두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본 동향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중의원 문턱을 넘어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통과만 남겨둠에 따라 7월 창설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일본 국가정보국은 초기 창설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이 지극히 제한적인 만큼 일각의 평가처럼 일본판 CIA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지난달 23일 일본 국회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본회의에서 국가정보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6월까지 이어지는 상원격인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면 당초 목표하는 7월 창설이 가능해집니다. 중의원에서도 일부 반발이 예상됐으나 야당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참의원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앞서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정보국을 기존 정보체계에서 사실상 최상위 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을 대체해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의 각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분석, 평가의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창설 초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약 2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수십억 엔에 불과해 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일선 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는 역할로 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독자적 작전 실행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일본판 CIA라는 일각의 평가와는 격차가 있는데요. 대신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정보국 창설 이후 내년 말을 목표로 별도의 대외정보청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이같이 단계적으로 두 기관의 창설을 마무리하게 되면 전범국 일본의 정보기관들은 통폐 압도는 역할 및 인력 재배치 과정을 거친 뒤 태평양 전쟁 이후 가장 큰 정보체계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